네. 2022년 3월 24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4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4. 논증을 이해하기, 숨은 가정과 맥락, 그리고 사고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 숨은 가정. 우리 교재 7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의 맥락, 교재 7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나 설명은 언제나 특정 맥락 안에서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반장, 네. 우리 그 7.2페이지 맥락에 보면 미국의 인류학자인 홀이라는 그 학자가 1976년에 문화를 넘어서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문화의 차이를 두 문화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는 고맥락 문화, 또 하나는 저맥락 문화, 이렇게 두 문화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내용보다 배경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고맥락 문화라고 부르고, 상황보다 내용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맥락 문화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반장이 볼 때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일까요? 저맥락 문화일까요? 저맥락 문화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상황보다 내용을 더 중시하는 문화인가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장의 이제 그 주변 상황하고 전체적인 우리 나라의 그 문화나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싸움할 때에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용어,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에 속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 반장. 미국도 그런 고맥락 아닐까요? 미국도 이런 내용이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미국은 내용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어, 내용이요. 네. 미국은 어떤 상황보다도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문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저맥락 문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맥락에는 가정, 추정, 배경,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줄 사실들, 행위 규범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이 학생이 시험이 불공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며칠을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고 그 교재를 네 번이나 숙지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반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시험 기간 어, 동안에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자료를 또 빠뜨리거나 편중돼서 한쪽 부분만 보고 시험 문제가 다른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중요한 부분을 또 밑줄 쳐가면서 했는데도 성적을 좋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이 불공정했나요? 또 아니면 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어, 이 반장이 이 시험이 불공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몇 가지 그, 어,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이 그 대학교 수업을 참여하고 시험을 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초등학생이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재 내용이 뭐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그냥 글씨를 그대로 4번 이상 숙지를 하고 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밑줄을 치고 그렇게 공부하면 이 초등학생이 여러분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가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조금 이론적인 또 지식적인 부분에 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 한계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갑자기 이제 두통과 또 컨디션 난조에 빠져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안에는 이 학생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시험을 응시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이 수업에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컨디션에도 시험을 봤음에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시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어떤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모든 부분들을 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평이하게 내주면 그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겠죠. 한데 이 시험 문제를 너무 베베 꼬아놓고 또 함정을 파놓는다고 하면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여러 이런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업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렀고 또 시험도 평이하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 안에는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7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교재에서 제시하는 예를 찾아보면 과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요즘은 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천연두가 몇 년마다 창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증의 맥락이 논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가정이나 추정,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자는 특정 관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맥락이 달라지면 논증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논증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장, 네. 네, 우리가 그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느 나라에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고맥락 문화요. 고맥락 문화는 상황을 더 중시하는 문화이죠. 네. 지금 반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은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 내용과 또 그 가치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또 여러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해야지만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이 갖는 또 논증에서의 위치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재 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논증 과정에서 따로 명료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나 결론 또는 가정이 나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반장은 어, 시험을 지금까지 수천 번을 보았겠죠. 네. 네. 시험 문제 풀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문제를 읽어요. 아, 그쵸.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어, 정의하고 그것을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반장은 아직까지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죠, 대학에 와서. 네. 네, 그런데 대학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 중간고사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그냥 문제 한 문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그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잘 몰라.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문제를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장은? 일단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써볼 것 같아요. 아는 선에서 쓴다 하더라도 턱없이 그 문제에 요구하는 그 용량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다섯 여섯 문제 되면
어떻게 보충을 하겠지만 한 문제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B학점, C학점 맞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더 많이 읽어봐요. 네, 어, 문제를 여러분이 그 아는 문제와 또 잘 훈련되어진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 그 여러분들도 여러 시험 과목을 보면서 한두 과목은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에 어, 지금 이제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적은 그 답안지가 워낙에 라이트하기 때문에 뭐 교수자가 줄 점수가 없어요. 뭐 주주도 없고 그때의 방법은 여러분의 이그 답안지의 그 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장, 문제를 넓게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 네, 교수자는 그 지역적인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냈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좀 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그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는 어느 이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교수가 원하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해서만 묻지만 내가 이미 이론은 잘 모르지만 그 이론의 배경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 문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배경 쭉 쓰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가장 취약했던 그 이론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아는 부분으로 걸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혹시 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포기하거나 또 그냥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문제를 좀 더 넓게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는 교수자의 요구이지만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 교수자가 문제를 제출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또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지 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수자의 그 뜻은 또 의도는 알지만 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좀 넓게 해석을 하고 또 가정 부분을 드러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장, 네, 중간고사에서 뭐 두 줄, 세 줄 쓰는 답안지는 절대 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가끔 보면 50명 중에서 꼭 서너 명은 두세 줄 써요.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그 답안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교수자가 점수를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르더라도 그 앞에 부분 주변에 있는 거라도 최대한해서 답안지를 채워야 여러분이 그한 학기 동안에 그 과목에 집중을 하고 또 학업에 성취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교수자가 평가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5장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제 우리 워크숍에 얼마나 접근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 지금 아까 10명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 24명이 이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반장이 몇 번째죠?
15번째 있네. 우리 반장 먼저 이 그 책을 선정하게 되어진 이유나 또 과정들, 내용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PPT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반장. 일단 저는 뭔가 경영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의견 같은 걸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장은 경영학의 이론은 여러 사람들의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조율하고 또 가장 최선의 그 솔루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하는 그 제목이 눈에 들어온 거죠. 보니까 이 네. 책은 좀 올해 출간된 책이에요. 이제 2달, 3달 되어지는 책인데 좀 인상 깊게 좀 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뭐좀 간단하게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줄까요? 원래 이 책을 봤을 때 1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2인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전쟁에는 장수가 전쟁을 다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쟁에는 이게 참모들 또 이렇게 지략가들 이런 부분도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경영에 있어서도 어떤 조선 시대의 이 상권의 우두머리 또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일을 돕는 이인자들이 또 왕의 또 좋은 신하들이 좋은 왕을 만들고 또 좋은 어, 그 사업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명희 학생은 어떤 리더자의 역할에 좀더 자신의 그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참모로서 이런 그 CEO가 좋은 결정들과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쪽에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리더형, 참모형. 둘 다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공부하면서 리더에 대한 그 전문 지식과 또 실무를 또 참모로서의 실무와 또 이론을 잘 무장을 하여서 때때로서는 대표로서 또 때로서는 또 참모로서 이런 경영에 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명희 학생은 대학교 4년 동안 해야 할 학습의 양이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지금 그 열심히 그 경영학에 대한 이론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4년 동안 잘 실무와 또 이론을 겸비한 좋은 경영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반장이 우리 그 수업과 또 발표를 해주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어, 과제를 수행했던 우리 학생을 좀 인터뷰를 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양희태 학생, 네, 교수님. 네, 우리 양희태 학생은 혹시 이 전자도서에 좀 익숙한 학생인가요?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학우분들도 다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양희태 학생은 전에 이제 전자 책이라든지 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거나 또는 이런 또 열람한 그런 경험은 있는지요? 어, 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제 직접 실질적으로 대처해본 건 이렇게 처음입니다. 책을 뭐 구입을 하고 그 책을 또 이렇게 읽고 독후감을 하는 그런 거는 오늘 처음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희태 학생은 정말
어떤 창의적인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학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일단은 우리 양희태 학생이 왜 이 책을 골랐는지 또 이 책의 내용에 좀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또 이유가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합니다. 우리 먼저 자신 전공하고 이름 소개하고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첨단 IT 학부에 AR, VR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 책의 이 부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우리 삶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읽었는데 그 글쓴이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그 양희태 학생이 첨단 IT 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어가지고 또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런 그 접근이라든지 이제 무게 해결 능력이 좀 우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양희태 학생이 지금 이 책은 이 대출받은 이 책을 지금은 이제 뭐 워크숍 때문에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나머지 부분은 더 읽어볼 생각이 없나요?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계속 꺼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그 전자책이 스마트폰에 있나요? 노트북에 있나요? 저 컴퓨터에 있습니다. 아, 컴퓨터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어디서나 이제 접속을 해서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그, 좀 이동하는 기간이라든지 때에 좀 숙지를 해서 좀 도움을 받고 또 생각의 분야가 좀 넓어지면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